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귀한 시간에 저희 한국금융보험학원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2018년도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를 보니까 어때요? 안 반갑습니까? 안 반가우신가 봐? 네. 반가우실 것까지 없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끄떡끄떡은 하시네요.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오셨는데, 시계가 저랑 똑같네요. 그래서 반갑고요. 올해 또 새롭게 또 저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직 이제 시험 발표가 안 났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시험 발표가.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준비하신 분들 지금 조마조마하신 분도 있겠네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반반. 반반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올해 시험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시험 출제된 걸 보니까. 근데 이제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뭐 좌절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또 차분하게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오셨는데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과연 어떤 분들이 합격을 하실까요? 어떤 분들이 합격할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들 자신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할지, 합격하지 못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끄떡끄떡 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보험사 직원분들, 보상 직원분들이 실무를 다 하시면서 대거 시험을 치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대거 합격을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쟁률이 어때요? 낮죠. 경쟁률이 아주 낮죠. 이런 자격 시험 중에서는 아마 제 생각엔 제일 낮은 수준일 것 같아요. 실제 경쟁률이 5대1 정도입니다. 올해 신체가 320명 뽑나요? 그렇죠. 320명 뽑는데 실제 이제 채점 하시는 그 양은 2,000장이 안 돼요. 그러면 5대1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실제 경쟁률이 5대1이면 실질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요? 더 낮겠죠. 훨씬 낮아요. 저는 1년 동안, 1년이 아니면 뭐 4년째, 이제 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시험도 다 치러봅니다. 제가 1년에 채점하는 양이 아마 한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시험 치르시는 분량의 한 5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표본이 상당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럼 제가 채점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보신 분들의 수준을 제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격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발하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어쨌든 모의시험이지만 출제를 했지 않습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격이 되시는 분이 제가 느끼기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0%? 잘 보셨네요. 10% 이내예요. 10% 이내. 그러니까 100명을 채점한다. 그러면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합격을 시키고 싶은 분은 10분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합격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제일 절실하신 분 순서대로 합격의 확률은 비율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험 수준이 높지 않고 경쟁률도 높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는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험을 치르는데 절실하게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학습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떠한 특별한 이유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 했을 때 그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자신이 한번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할 건지 말 건지 하다 말 건지. 예?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직업을 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 삼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직업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마지막 시간에 제 순서인데요. 그때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참고를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알아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절실함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잘 설정하실 필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월부터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요. 1차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해당 과목, 또 2차도 같이 해서 간단하게 이제 강의 계획이라든지 또 시험 준비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길게는 안 할 테니까 경청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한번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오프닝을 마치고 다음 이제 교수님 모시고 한 분씩 이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제 소개부터 하고 제 계약법이랑 삼보험 쪽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할게요. 네, 필요한 부분만. 제 이름은 이윤석이고요. 개그맨 이윤석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암기하시기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2014년부터 원래 이페스 코리아 쪽에서 강의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삼보험 쪽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대부분 손사 지금 시험 설명 오신 거죠? 계리사 쪽 아니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손사를 갖고 있는 건 3종이랑 신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언더라이터 쪽이라든가 그 외에 뭐 부수 자격증 웬만한 건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제가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도 요령을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뭐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이제 1차 보험계약법 과목이거든요. 이번에 다 1차 보시는 거죠? 네. 혹시 작년에 시험 보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아직 합격자 발표 남았잖아요. 미리 한번 봐봤어요. 미리. 네, 좋은 자세입니다. 네. 네, 지금 다음 주가 이제 합격자 발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8월에 시험 봐서 10월 말 정도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보통 이제 10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날 때쯤 해서 동차 합격을 생각하신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신체 손사, 재물 손사, 차량 손사로 바뀐 게 2014년부터잖아요. 그럼 저는 그전에도 봐봤고, 따봤고, 이번에도 이제 바뀌고 나서 따봤는데, 사실상 두 개를 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신체 손사로 바뀌고 나서 시험이 쉬워진 건 맞아요.
쉬워진 건 맞고 그 중에서 1차는 원래 쉬웠지만 더 쉬워졌고 예. 근데 복병이 있어요. 1차에서. 복병이 바로 보험계약법입니다. 왜 복병이냐면 우리 보험법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처에서 굉장히 홀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91년도에 개정됐었고 2014년도에 개정됐어요. 23년 만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보험 상품이 여러 개 생겼었는데 법에서 받쳐주질 못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위에서 바쁘시니까 보험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약법 내에서만 문제를 냈으면 됐죠. 근데 문제를 계속 똑같은 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파생이 되냐면 이 법에서 점점 약관 쪽으로 스물스물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법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659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 사고는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근데 그러면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 면책이다 아니다를 내던 형태에서 단순하게 근데 넘어간 건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자 고의 사고의 경우에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고의 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살 사고의 경우라면 2년이 지나면 주게 돼 있고 만약에 재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으로 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을 해쳤을 경우에 또 주게 돼 있어요. 고의 예외 조항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법에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식으로 또 파생이 되고 있냐면 판례 쪽으로 갑니다. 근데 판례는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문제의 트렌드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례까지 공부하실 시간이 있다면 시험 보는 해 기준으로 약 과거 3년치 판례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 안에서 나옵니다. 완전 뭐 옛날 거는 잘 안 나오고. 그럼 결국 계약법은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 조문 자체를 공부하시는 거는 기본이시고 그리고 계약법 자체가 어차피 해석 학문이거든요. 그럼 이 법 조항이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해석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려면 당연히 계약법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암기만 된다고 해서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판례라든가 약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위해서 다 일일이 보신다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일단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맞습니다. 처음 못 외우시겠으면은 638조부터 682조 이게 이제 손해보험 통칙인데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 대부분 60, 70%가 이 안에서 나옵니다. 네. 공부할 시간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 뒤에 강론 부분은 사실 비중이 한 30%, 40% 정도인데 이 안에서 거의 맞추시고 나머지 뒤에 거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은 나머지 뒤에 거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약법을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판례라든가 뭐 약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선례가 있죠. 결국 시험 문제는 솔직히 통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전에 기출됐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무슨 널뛰기 하듯이 팍팍 튀는 시험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 법조항이 약관에서 적용됐던 문제들을 따가지고 또 보셔야 돼요. 결국 약관 그 법조항 외우시고 의미 아시고 그다음에 법 단어에 대한 해석하시고 그다음 문제를 통해서 판례라든가 이런 약관에 나온 사례들을 접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법 공부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차피 손해상사 시험 합격하시면 이 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현업을 저도 현업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계약법 과목이라든가 특히 계약법 과목은 손해사정사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계약법만큼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뭐 합격 점수나 이런 건 다 아시죠? 40점 이상 미만 까락이고 60점 이상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보통 계약법은 시험이 한 해는 어렵고 한 해는 쉽게 나와요. 네, 제가 2004년에 처음 시험 봤었는데 그 법칙을 거의 걸은 적이 없어요. 네, 매년 시험 나오고 보니까 이제 한 해는 어렵고 한 해는 쉽게 나오는데 아마 재작년인가 그때 조금 좀 희한하게 나왔었어요. 막 판례 같은 게 엄청나게 나왔었고 근데 아마 그런 범주로까지 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해는 어렵고 한 해는 쉽다. 그래서 거기 리듬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계약법 과목은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는 해에는 그냥 50점 정도로 목표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손사이론이나 보험업법은 공부를 하신 만큼 점수가 잘 나옵니다. 네.
계약법은 꼬아버리면 답이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계약법은 뭐 쉽게 나오면은 뭐 한 80점대, 어렵게 나오면 50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차피 평균 60점 넘기면 되는 거라서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계약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뭐 어떻게 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공부할 때. 예. 서먹한 분위기 항상 그렇죠. 자, 그리고 계약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3보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차는 솔직히 합격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인 합격률은 거의 70% 되는 것 같아요. 결시자들까지 포함하면. 예. 근데 1차 합격하시고 나면 이제 2차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데, 1차를 합격하시고 나면은 4월 말, 예. 그때 보통 그날, 다음날 가드반 나오니까, 그때쯤부터 2차 준비하시면 100% 늦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체 손사가 바뀌고 나서 시험 난이도가 쉬워진 건 맞는데요. 2차 과목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쓸 게 많아야 되는데 서술형이다 보니까 그럼 책을 좀 넓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차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되 11, 12는 1차 준비하시고 1, 2부터는 2차로 좀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삼보험이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서 삼보험, 의학, 책임근제, 자보가 있는데 책임근제하고 자보는 사실상 성질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걔네도 둘 다 책임 법리가 있고 약관 조항을 적용하고 툴은 똑같아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삼보험은 책임 법리라는 게 없어요, 사실. 이번에 상법에서 질병보험 조항이 생기긴 했지만 얘는 배상 책임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 법리는 없고 약관이 바이블입니다. 약관이 바이블. 예. 그래서 약관을 조금 계속 읽어보실 거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 추세를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2014년도하고 15년도는 제가 모의시험 문제를 냈을 때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있죠. 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서술하라 이런 문제는 아예 빼버렸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계약법에서도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으니까 아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교재를 근간으로 해서 6주 정도 모의시험반을 준비한다 치면은 6문제씩 제가 36문제 정도를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외의 부분을 좀 냈었죠. 그래서 좀 문제 자체도 기존에 나왔던 부분을 좀 배제하고 나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처음에 또 공부하실 때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약관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빼버리고 보셨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2014년, 15년까지 얘기였고 2016년하고 이제 2017년 얘기인데 2016년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약관들이 다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지 의무에 있어서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 예전에 약술에 나왔었죠. 근데 사례에서 나온다든가 이게 제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 뭐 특정 부위 및 특정 질병담보 부담보 특약 같은 경우에도 약술 나왔었는데 사례로 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약술 나왔던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2007년 문제를 딱 펼쳐봤을 때 느꼈던 점은 헤어스타일로 치면은 투블럭 컷에서 약간 그냥 가운데 가르마? 옛날 보편적인 머리?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운데 가르마 하고 다녀가지고 집사람이 저 되게 싫어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되게 좀 문제 자체가 좀 보편적이 됐어요. 어떤 의미냐면 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많이 내고 있어요. 이제 작년에 트렌드 바뀐 게 보면. 그리고 보통 출제위원분들이 바뀌시면은 보통 한 4, 5년 정도 가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트렌드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 약관 위주로 문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관을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관을.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에 이제 실패하시고 올해 시험 잘 봤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삼보험은 그냥 약관을 많이 읽어봤대요. 뭐 학원 교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관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청력 검사, 그 청력 계산하는 거 외에는 다 무난하게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보험은 앞으로 제가 이제 할 때도 제가 모의시험을 올해 낸 거하고 작년에 냈던 게 있거든요. 그때 고지 의무 관련돼 가지고 사례를 냈었는데 뭐 이게 고지할 대상인지 아닌지 그 형태가 이제 올해 나왔더라고요. 제가 맨날 강의할 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제가 찍으면 4년 내에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깔아놓고 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삼보험은 무조건 약관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시고 약관 내용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 책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삼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면 1, 2월 달에 기본 강의 들으시고요. 인강이든 뭐 편한 대로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3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는 최대한 뒤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빼시는 게 좋아요. 제 과목이긴 하지만 홀대하는 이유가 책임문제라든가 자동차 보험이 책임법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지 이게 걔네들은 약관만 내온다고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100%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져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책임법례 꿰고 약관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가 좀 할 게 많고요. 3보험은 약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관 계속 읽어보시다가 한 1차 시험 끝나고 그때 교재 파셔도 돼요. 네, 그때 교재 파셔도 돼요. 파시고 모의 시험반에서 뭐 문제 냈던 거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3보험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뭐 3보험 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약관 개정 사항이 있나요? 3보험은 거의 매년 개정됩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게 뭐냐면 약관이 매년 개정된다는 거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명확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개정이 됐다. 그 문제가 나올 때 2016년 가입하나 2017년 가입하나 해가지고 보험에서 내놓고 문제 풀라고 내놓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아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약관에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노후실손 의료비는 2014년 강의할 때부터 항상 스킵했었거든요. 안 나올 거라고.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다루는 회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걸 내버리면 예, 난리가 나거든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스킵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에서 그 비례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2014년, 15년 다 스킵했었고 올해 이제 하도 말이 나와서 이제 2문제 정도만 풀어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안 나왔죠. 그건 왜냐하면 약관을 보면은요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공부하시다가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으시니까요. 예. 그래서 뭐 짧게나마 말씀드렸고요.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1차부터 다들 준비하려고 오신 분들이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모두 동차 합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 좀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준비하실 때 이제 이론 준비 간단히 하시고 2차 준비 위주로 하시다가 사실은 시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전에 마무리 하시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지 최근에 201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보험업법에 사례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단순히 이제 그 암기 과목, 암기 위주였다면은 암기가 물론 바탕이 되지만 최소한 그 부분을 사례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겠다. 이제 그 정도만 충분히 인지가 되어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요거는 최근 5년간 보험업법 출제 비율을 각 장별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본 내용인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요게 그 실질적인 보험업법의 그 순서대로 요거 장을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을 보시면 그 모집 측면 보시죠. 모집 장에서 최근 그 37% 정도의 기출 문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사실은 항상 각 장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험업법이 그 업법뿐만 아니라 딸려져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행령이며 시행규칙 그런 부분들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좀 복잡한 과목이긴 해서 사실은 얼핏 봤을 때는 공부량이 좀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하고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실제로 나올 만한 문제들은 항상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를 최근 10년간 쭉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약간의 형태만 바뀌어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됐다고 보셔도 무방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장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느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만한 부분이냐 실제로 이제 모집장 같은 경우는
그 공부량도 사실은 가장 많고요. 출제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최근 거의 10년간 보험업법은 정말 단순한 암기 과목이라고 여겨졌을 만큼 정말 암기만 완벽하게 되면은 틀릴 만한 문제, 그러니까 이론문 응용될 만한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이론에다가 사례를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가 몇 가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이제 향후에 출제되는 문제도 약간 사례 문제가 좀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바탕으로 사례 적용시키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최근 몇 년간 걸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이게 또 출제가 될 거고 또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을 할 때도 각 사례, 각 장별로 이제 최근 10년간의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각각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실 거라 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보험업법이 다른 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개정이 잦잖아요. 거의 매년간 한두 가지 이상씩은 꼭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거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만 사고가 없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시로 올해 처음으로 출제된 사례 관련된 형태로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넣어봤고요. 보시면 기존의 보험업법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반적인 다른 과목에서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보험업법에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제시가 되고 그 밑에 설명이 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적용시켜서 이제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리라 보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11월에 1차가 세 과목이 저희가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어법은 이번 이론 강의 때 한번 전체적인 개념을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 중간에는 사실은 2차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1차보다는 2차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 보험업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직전 한 2주 정도 좀 벼락치기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꼭 다들 열심히 하셔서 동차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재무손해사정사 회계 쪽 강의를 맡게 된 전민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양력 좀 소개해 드리고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이제 회계 쪽, 학교 다니면서 회계 쪽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회계사로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가 딱 한 10년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계 쪽 과목들을 쭉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일단 뭐, 회계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전산세무회계나 재무관리사나 세무사 같은 걸 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은 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긴 10년 했는데 모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정도 양력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거를 내세운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강사가 어떤 스펙이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 좀 간단히 했고요. 요 다음에 이제 회계원리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키보드로 제가 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회계원리가 가진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보험계림 같은 경우는 회계가 1차에 나와요. 또 객관식이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인 같은 경우는 이게 2차에 재물 쪽에만 하나 나오고 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희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아예 안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쭉 따다 보니까 아, 재물까지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회계 원리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회계 쪽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회계는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국가 시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인 뿐 아니라 뭐 다른 걸 공부하신다고 해도 회계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볼 것도 없이 이건 무조건 회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관세사, 보험계리인, 경영지도사, 주택관리사, 또 이제 시험 체계가 좀 바뀌었긴 했지만은 그 뭐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도 회계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회계학이 다 나옵니다, 일단은. 그럼 당연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회계가 좀 계산 문제도 있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숫자 보면은 다들 좀 머리에 쥐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애매한 위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원리가 재물 쪽에서만 나오거든요. 만약에 손해사정인에도 1차 회계학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좀 공부를 하니까 보편성이 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이제 연관성을 한번 보면은 다른 과목들은 다 좀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계만 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면 극단적으로 하나 찍을 수가 있는데 주관식은 답을 직접 써야 되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면 쓰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막 엄청 어려워서 아씨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손해사정인 관련 그 자료 보셔서 알 건데 회계학이 1교시예요. 다 시험 잘 갑니다. 처음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자, 아침 9시부터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회계학이 1교시야 또. 이 3교시면은 조금 워밍업이 되니까 잘 할 수 있는데 1교시부터 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은 2, 3교시에도 타격이 와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 자체가 시험에도 나오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도 반드시 어딘가 이게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100%. 예. 그러니까 회계를 좀 공부해 놓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결정적으로 걸리는 데가 뭐냐면은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은 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법인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근데 법인세를 내려면은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의외로 여기서 걸려. 시험 때는 안 걸리는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시험을 떠나서.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어떤 커트라인이라든가 최고 득점을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 정도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가 없어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인 시험이 2014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봤는데 일단 손해사정인이 종류가 3가지잖아요. 재물, 차량, 신체인데 가장 최고 득점이 난 데가 어디야? 보면은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 낮죠, 그죠? 여기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커트라인 보시면 어때요? 커트라인 보시면은 거의 40점대 중반이에요. 예. 차량하고 신체하고 좀 다르죠, 점수 분포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회계학에서 다 걸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손해사정인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거 2개하고 약간 생뚱맞은 거 하나가 섞여 있다 보니까 회계 쪽에서 편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수를 봐도 대강 이런 부분이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커트라인이 낮아요. 낮다고요. 차량이나 신차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재물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회계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디죠? 시험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제가 정리를 따로 한 거예요. 예. 2017년도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공지를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가서 좀 할 거고요. 일단 출제 경향을 좀 이야기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히 대형 사이즈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한 문제당 5점에서 10점짜리 약간 작은 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14개에서 15개 나옵니다. 그 회계 원리 시간이 90분이거든요. 그럼 15개 나오다가 치면은 90 나누기 15 했을 때 한 문제당 몇 개 풀어야 되죠? 6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답을 쓰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외하면은 풀이 시간이 한 3, 4분 정도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당. 그럼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되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회계가 80점 정도 나오고 원가가 20점 나오거든요. 이게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2개가 갈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요거는 조금 하실 줄 아는데 이거는 약간 좀 어려워 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원가는 좀 뭐랄까 약간 센스 같아요. 센스. 그 내용이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책에 나오는 수학 내용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생소하긴 한데 오히려 계산은 원가가 훨씬 쉽습니다. 예. 그리고 100% 계산 문제예요. 그동안 나왔던 추세를 보면은 뭐 이론을 서술하시오 이런 건 안 나왔었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나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계산식을 쭉 푸시면서 약간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계산 문제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르거나 아주 알거나가 아니라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회계 쪽 하시려면은 좀 번거롭고 내용이 쉽다고 느껴지더라도 손을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짜라는 영화 보시죠? 타짜? 타짜에 보면 무슨 말 나오죠? 손이 눈보다 빨라야 된다 이 소리 나오죠? 딱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원가 쪽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긴 한데 나오는 분야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득점은 될 겁니다. 자, 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다른 시험에도 회계 쪽 그 부분이 다 나오니까 그 다른 시험의 강의 방향이랑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회계를 공부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설명이 없이 얘는 이거고 얘는 이런 식이죠 그냥. 근데 저는 조금 그 회계 처리라든가 정답이 나오는 과정에 숨어있는 과정들 좀 이야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기업의 자료들을 좀 검토하고 분석해주고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 시험에 나왔던 회계 문제들을 분석을 좀 해서 자주 나오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강약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동일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쉽거나 배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사실 과감하게 몇 개 제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쉬운 거를 잘 맞춘 게 관건인데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려운지를 모르면은 이게 좀 고민이라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그 시험들 쪽 문제도 좀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손해사정사 문제 난이도가 그 주택관리사하고 관세사나 감정평가사랑 비슷해요. 회계사나 세무사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하시면 좀 어렵고요. 그 주변에 그냥 1차로 나오는 거, 그런 류의 시험 문제들 쪽을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주관식이니까 풀이 과정을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IFRS라는 제도로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010년도 이후의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노력이에요. 사실 시험 합격할 때 강사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비중은 한 20%고 수강생의 노력이 80%예요. 강사는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너무 안 좋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강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다 비슷비슷해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 생각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시험은 시간 싸움이고요. 회계학은 특히나 계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분 걸릴 거를 한 3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좀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해주시면은 제가 스터디 같은 것도 좀 해서 좀 보충을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사항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합격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합격을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왜냐면은 떨어지는 분이 많으면 학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상도 이상 아닌 것 같고, 일단 합격하실 분들은 다 합격을 하시고,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냥 강의를 잘 들어서 빨리 합격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그리고 재물은 좀 어렵습니다. 1차에 보면은 영어가 들어가죠. 저도 확인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애들은 영어가 안 들어가는데 재물만 토익 성적을 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이렇게 그 수강생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그 재물 쪽이 그래도 조금 전망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있어요? 질문. 예,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